아내의 등산은 도피 외도였고 남편의 헌신은 공허를 채우지 못했다. 아빠는 평온을, 엄마는 자유를 쫓았다고 2학년 아들 준호의 마음만 흔들리다. 공장의 마지막 기계 소리가 멎은 것은 밤 11시 37분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금속 생명체가 그 생을 다한 것처럼 쿵 하는 울림을 남기고 정적 속으로 쓰러져 갔다. 50대 초반의 김민수는 지난 3주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쏟아부은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장, 낡은 금형 공장 진영 전공은 늘 쇳가루와 기름 냄새,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소음으로 가득 찬 고독한 섬이었다. 그는 자리를 정리하며 이 혹독한 노동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되뇌었다. 바로 가족의 평온이었다. 이 평온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고된 노동의 대가는 아들 준호의 과외비가 되고 아내의 미소가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자부심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도시의 네온사인들은 그가 지키고자 하는 따뜻한 집의 불빛과는 사뭇 다른 차가운 화려함이었다. 집 현관문을 열면 그의 아내 이수진이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밥상이 그를 기다릴 것이다. 비록 늦은 시간이라 수진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밥솥에 보온 기능이 지키고 있는 밥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보, 수고했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요. 꼭 데워 드세요. 라는 메모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안도감으로 채워졌다.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평온한 가정의 그림은 완벽한 구도였다. 그는 묵묵히 캔버스를 지탱하는 가장이었고 수지는 그 그림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화가였으며 준호는 그 그림의 밝은 중심이었다. 민수는 몰랐다. 그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그가 그리던 그림은 이미 가장자리부터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그 균열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그리고 빠르게 캔버스 전체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헌신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라고 믿었지만 실은 그 부재가 균열을 키우는 칼날이 되고 있었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집이라는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항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파도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서다 순간 멈칫했다. 아내 수진이 소파에 등 돌린 채 창밖의 어두운 공원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언가 무거운 짐에 눌려 축 처져 있었고 마치 깊은 생각에 잠겨 남편의 귀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수진아, 아직 안 자고 뭐해? 민수의 피로가 섞인 목소리에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피로와 초조함,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죄책감이 뒤섞인 그림자였다. 마치 잡힐까봐 두려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민수를 향해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아, 당신 왔어? 미안, 못 봤네. 그냥 갑자기 마트에 갈 일이 생각나서 내일 아침 먹을 계란이랑 우유가 없어서.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짜증을 억눌렀다. 그의 머릿속은 고작 계란이나 우유를 사러 가는 일로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거지? 새벽에 무슨 마트가 문을 여냐?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오늘 공장에서 겪은 스트레스, 불량률 때문에 당한 사장의 잔소리, 그리고 풀리지 않는 금형의 문제가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수진의 눈빛에 찰나 동안 스쳐 지나간 미안함과 깊은 공포의 섞임, 그리고
준호의 목을 놓지 않는 두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불안은 가족의 평화라는 단단했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신호였다. 민수는 몰랐다. 이 모든 미묘한 붕괴는 한 달 전 아내 수진이 한봉회라는 이름을 가진 산악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땀과 봉우리, 자유와 도피를 상징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수진은 남편의 부재가 만든 공허함을 채워줄 낯선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싹튼 작은 씨앗이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나 좀 쉬고 올게. 며칠 산에 못 갔더니 몸이 너무 찌뿌드드해 등산 한번 다녀오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 수지는 한봉에 가입 후 마치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은 듯 했다. 늘어지던 잠옷 대신 화려한 색상의 아웃도어 의류를 입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 대신 햇볕에 그을리고 건강한 홍조가 돌았다. 민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런 아내의 변화가 반갑고 그녀가 집안일이라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래, 당신 기분 전환이 제일 중요하지. 즐겁게 다녀와. 민수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아내의 외로움에 무심했는지를 드러내는 비수가 되었다. 그는 아내의 기분 전환이 단순한 취미생활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정서적 갈증을 읽어내지 못했다. 수지는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자유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가족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다. 남편의 이 무심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한봉회 쪽으로 더 밀어붙이고 있었다. 산악회 활동은 점점 더 잦아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곧 토요일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는 1박 2일 종주로 급기야 평일 저녁에 하는 야간 산행까지 확장되었다. 밤에 산에 가면 위험하지 않겠어? 라는 민수의 물음에 수지는 괜찮아, 다 같이 단체로 다니니까. 그리고 도시락도 싸갈게라며 넘어갔다. 수진의 핸드폰은 이제 그녀의 제2의 삶처럼 되어 있었다. 항상 옆에 놓여 있었고 한봉의 단체 채팅방 알림이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늦은 밤 수진이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핸드폰 화면에 미소를 짓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녀는 그 알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메시지가 오면 곧바로 확인했다. 가족과 저녁을 먹는 중이어도 목욕을 하러 간 중이어도 그 알림 소리만 들리면 핸드폰을 확인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태양이라는 이름의 멤버가 보내는 메시지는 달랐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태양은 설레는 설경사진, 정상에서 바라본 광활한 풍경 동영상에 누나는 이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답답한 세상일랑 잊어요라는 개인적인 답글을 달았다. 수지는 그 메시지에 꼭 좋아요를 누르거나 와 정말 가보고 싶네요. 태양씨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민수는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낯선 친밀감과 수진의 얼굴에 떠오르는 은밀한 설렘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냥 산이 좋아서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라고 애써 합리화하며 자신의 불안을 달랬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수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달리 유난히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고 민수가 큰맘 먹고 사준 새로 산 고급 빨간색 등산 자켓을 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북한산 100군데 코스라 조금 힘들어서 늦을지도 몰라. 1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빨간 자켓에 과하게 신경 쓴 아내의 모습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수의 공장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그는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준호와 함께 집 근처 테마파크의 놀이공원에 갔다. 아빠는 항상 바쁘다는 말만 하던 아들의 신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정말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과 손을 잡고 관람차에 오른 민수는 피곤함을 잊고 준호의 웃음소리에 집중했다. 관람차가 최고 지점에 올라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을 때 준호가 갑자기 창밖 아래 한적한 산책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엄마, 저기 엄마, 빨간 옷. 민수의 시선이 아들이 가리킨 곳을 향했다. 빨간색 자켓을 입은 수진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100군데 등산로가 아닌 놀이공원 바로 옆에 있는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연인들의 산책로를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은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은 훤칠하고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민수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해방되고 즐거운 웃음이었다. 그 광경은 마치 오래된 연인들의 다정한 한때처럼 보였다. 100군데는 어디에도 없었다. 있던 것은 오직 가까운 거리에서 펼쳐지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민수의 온몸에 피가 꽁꽁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준호의 눈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아래를 응시하며 물었다. 아빠, 엄마 옆에 있는 삼촌은 누구야? 엄마는 등산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관람차의 철컥거리는 소리처럼 이미 멈출 수 없는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스치던 미소는 껌딱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날 밤 10시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100군데를 정복한 자의 건강한 피로 대신 무언가에 취해 돌아온 듯한 병적인 홍조와 흥분의 잔물결이 떠 있었다. 그녀는 민수와 준호를 보자 마치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다녀왔어. 너무 힘들다라며 피곤한 척하며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섰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켜놓았지만 시선은 오직 욕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TV 속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모두 조롱처럼 들렸다. 그는 가장 무심한 듯한 심지어 평화로운 목소리를 가장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100군데는 어땠어? 사람 많았어? 엄청 힘들었겠다. 등산로 상태는 괜찮았어? 샤워기 물줄기가 잠시 멈췄다. 수지는 잠시 멈칫하며 샤워 가운 끈을 고쳐 매는 소리를 길게 낸 후 대답했다. 사람 좀 있었지. 주말이니까. 근데 바람이 좀 샜어. 정상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래서 위험할까봐 빨리 내려왔어.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신뢰라는 단단한 쐐기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선명한 파열음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놀이공원 산책로에서 보낸 몇 시간과 100군데에서 바람이 샜다는 그녀의 완벽한 알리바이 구축 평생을 함께 온 아내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신의 반려자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태양과 함께 했을 때의 그 흥분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다. 민수는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그 남자는 누구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왜 하필 오늘 준호까지? 목격한 장소에서 그런 짓을 했냐 하지만 입안에서 맴도는 그 질문들은 그의 삶과 가족의 구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그것을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제가 되어 흩어질 것만 같았다. 준호는 옆방에서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수는 가족의 해체와 아들의 파국을 막기 위해 그 모든 말을 목구멍 깊은 곳으로 삼켰다. 그의 침묵은 분노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차마 터뜨릴 수 없는 내면화된 활화산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뜨거운 용암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진 사이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투명한 장벽이 생겼다. 민수는 이 사실을 캐물어 가족을 해체하고 싶지 않은 겁쟁이 남편의 역할을 자처했고, 수진은 남편의 묵묵부답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무관심과 둔감함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했다.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뭘 하든 상관 안 해. 그렇다면 내 행복을 내가 찾는 게 뭐가 나쁘냐? 그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수지는 그 커다란 공허함을 한 봉의 채팅창, 그 중에서도 최태양이라는 이름이 건네는 다정함과 즉각적인 반응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최태양은 그녀에게 민수 씨의 아내가 아닌 오직 수진, 누나로서만 존재하는 자유로운 섬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민수처럼 지루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경청해 주었고, 그녀를 특별한 여자라고 칭찬했다. 그것은 수진이 너무나도 갈망하던 것이었다. 엄마의 거짓말을 목격한 날 이후 준호의 행동은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빠에게는 다정했지만 엄마에게는 극도의 집착과 불안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 누구와 통화하는지 몰래 들으려 했다. 심각한 것은 신체적인 증상이었다. 준호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배가 아파요라고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고, 병원 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내과 의사는 민수와 수진을 보며 스트레스성 복통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모든 것은 스트레스성 분리 불안에서 비롯된 신체화 증상이었다. 아이의 몸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을 대신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수와 수지는 결국 청소년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실 앞에서 수지는 내가 너무 무서워요라고 속삭였지만 민수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열었다. 상담사 선생님은 준호와 따로 놀이 치료 및 미술 치료를 진행했다. 1시간 후 상담사는 민수와 수진을 불러 준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상담실의 밝은 조명 아래 그 그림은 너무나 선명하고 끔찍했다. 준호가 그린 가족화입니다. 그림에는 아빠와 준호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빠는 회색으로, 준호는 불안정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문제는 엄마 수진이었다. 수진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림의 오른쪽 구석에 매우 작게 서 있었다. 그런데 엄마 옆에는 커다랗고 격렬하게 칠해진, 온통 검은색으로 채워진, 마치 폭발하는 듯한 태양 같은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 검은 태양에서는 마치 촉수 같은 검은 줄기들이 뻗어나와 수진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준호를 향해 덤비는 듯한 위협적인 형상이었다. 이 그림은 무의식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이 검은 태양은 준호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빠와 엄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검은 태양에서 뻗어나온 검은 줄기들 보이시죠? 이 줄기들이 수진 씨의 손과 발을 쇠사슬처럼 묶고 있고, 다른 줄기는 준호, 즉 아들을 향해 덤비는 듯한 위협적인 형상입니다. 상담사의 분석은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아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저 검은 존재에게 잡혀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저 검은 존재는 나를 해칠까봐 너무 무섭다. 이것은 수진 씨의 외출과 부재, 그리고 그 부재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에 대한 아들의 무의식적인 공포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검은 태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검은 줄기가 그녀가 생각하는 자유와 낭만이 얼마나 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그녀만이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유라고 불렀던 그 위험한 유혹이 아들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민수는 아내의 창백해진 얼굴과 놀이공원에서 본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교차하며 떠올렸다. 가슴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준호의 정신을 위협하는 전쟁이 되었다.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수진의 외출이 있을 때마다 더욱 심해졌다. 수진은 산악회 활동을 줄이는 신용을 했지만 핸드폰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짓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핸드폰 알림 소리에 정신이 팔렸다. 준호는 엄마가 핸드폰을 보는 그 순간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공장에 가 있는 사이 준호는 복통을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수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는 엄마의 핸드폰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거기에는 수진의 손글씨가 아니라 태양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긴 쪽지가 있었다. 준호는 호기심에 그걸 열었다. 수진 누나, 수진아, 오늘도 내 생각에 잠 못 이루겠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산을 오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의미가 없어. 당신이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라산 백록담 꼭 가자.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잖아. 민수 씨, 몰래 비행기 표랑 펜션 예약까지 내가 다 해놓을게. 우리만의, 정말 단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 준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곧바로 그 핸드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 채널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달려갔다. 그의 작은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뭐야? 엄마가 삼촌이랑 여행 가? 아빠. 몰래 사랑한 때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맥이 풀려 있었다. 민수는 준호가 들이민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민수 씨 몰래 사랑해. 한라산 그 세 단어는 그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을 동시에 부수는 망치 소리였다. 그는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고 삼켜왔고 무시해왔던 모든 증거들이 이 한 장의 쪽지 속에 응집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소리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허탈함에 압도되었다. 놀이공원의 목격은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이 쪽지는 사실이었다. 분노, 배신감, 좌절,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민수에게 닥쳐왔다.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야 했다. 준호야, 그건 엄마 친구 삼촌이랑 장난치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붕괴 직전에
다리처럼 미세하게 그러나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등 뒤에서 아내를 향한 무서운 복수심과 절망적인 슬픔을 동시에 삭혀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삼킬 수 없을 만큼 그의 가슴은 쓰라림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민수의 날카롭고 무거운 시선을 피하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이 민수의 시선을 느끼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싱크대 구석에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빛바랜 결혼 20주년 기념 와인잔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둘 다 그 중요한 기념일을 민수는 납기일로, 수지는 그가 까맣게 잊은 것에 대한 실망으로 너무나 바쁘고 지쳐서 까맣게 잊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와인잔이네.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의 기념일도 잊어버릴 만큼 멀어졌을까? 민수가 무심한 듯 던진 말에 수지는 손을 멈췄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응버릴까 했는데 아직 멀쩡해서 닦아놨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변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도 그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리잔이 아닌 한때 서로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다. 민수는 와인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가 서려 있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수진아, 너는 한봉회에 내 마음을 맡기고 나는 공장일에 내 시간을 저당 잡히고 서로에게 지친 반려자만 남았지.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고 우리 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순 없어. 수지는 돌아서서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합리화할 방어벽이 필요했다. 나도 알아, 민수 씨.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은 항상 부재했어. 당신이 공장의 쇳가루 냄새만 가져왔을 때, 내 외로움을 외면했을 때 그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숨 쉴 틈처럼 느껴졌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외로움? 민수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높아졌다. 내가 찾아간 위로 때문에. 내가 찾아간 그 낯선 남자는 우리 아들에게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검은 태양이 돼서 공포를 주고 있다고. 민수의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영하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지는 그제야 검은 태양의 의미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준호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손에서 결혼 20주년 기념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처럼 민수의 귀에 박혔다. 민수는 깨진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이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는 이미 수진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의 고통은 민수에게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확신시켰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 수진이 새벽녘 주방으로 나왔을 때 민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진의 핸드폰, 그리고 민수가 프린트해 놓은 태양 오빠의 긴 쪽지가 놓여 있었다. 공장 프린터에서 인쇄된 그 종이는 마치 법정의 증거물처럼 차갑게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이수진 질문이 아니라 이미 유죄를 선고하는 투였다. 수진의 얼굴에 피가 싹 달아났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저 입술을 떨고만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 쪽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민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호가 줬어. 내 아들이 내가 숨긴 진실 때문에 또 한 번 무너졌어. 너는 내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어.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실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설명해봐. 최태양이 누구야?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남자가 누구냐고. 한라산은 또 뭐고? 내가 우리 가족을 배반하고 찾아간 그 자유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수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통곡을 터뜨렸다. 그녀는 머리를 테이블 위에 숙이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무 외로워서, 당신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다. 등산이라는 이름 아래 태양과의 만남이 어떻게 정서적 동조에서 시작되어 육체적 관계로 번졌는지, 그 안에서 그녀가 느꼈던 자유와 낯선 설렘이 어떤 위험하고 짜릿한 맛이었는지를. 하지만 이제 그 일로 인해 아들이 그렇게나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그 설렘이 얼마나 저속하고 치욕적인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용서해줘. 민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이 빌어먹을 외로움 때문에 내가 미쳤었어. 가족을 지키자. 제발 우리 준호를 위해서라도. 민수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마음 한 구석이 무너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이 여자가 아직 자신의 아내이자 준호의 엄마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이야. 그 남자와 당장, 지금 이 순간 모든 연락을 끊어. 핸드폰에서 그의 번호와 채팅 기록, 모든 걸 지워.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셋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상담을 꼭 받아야 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혹은 준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 남자와 다시 연락하는 순간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핸드폰을 들어 최태양이라는 이름을 찾아 들어갔다. 그의 손가락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단 버튼을 눌렀다. 수진은 그 모습에 굴복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 상담은 민수의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준호는 상담실에서도 엄마 옆에 앉기를 거부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나 몰래 자꾸 나갈 때마다 나는 엄마가 다시 안 올까봐 무서워요. 아빠 말도 엄마 말도 이제 모르겠어요. 수진의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말이었다. 준호야, 엄마 정말 미안하다. 엄마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안 할게. 엄마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절대. 아빠도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그리고 내가 외로웠는지 몰랐어. 엄마와 너의 힘든 마음을 외면했어. 아빠 잘못이야. 그 순간 수지는 남편의 말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는 냉정한 사실을 마주했다. 민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수진의 외로움이라는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불행은 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녀의 외도는 그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었다. 상담실을 나오는 길, 수지는 민수 몰래 최태양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단호함보다는 미련과 아련한 여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숨막히는 현실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 그녀는 실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얇은 비단실처럼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 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매여 있었다. 수지는 민수에게 눈물로 약속했고 상담에도 성실히 참여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최태양은 젊었고 집요했으며 수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수진의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이 연락을 피하자 그는 수진이 산악회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이메일 계정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누나,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넌 그곳에 갇혀 있는 거야. 당신은 이미 지쳤고 당신의 삶은 숨이 막히는 감옥이잖아. 당신의 진정한 영혼은 산 정상에서만 숨을 쉬어 나와 함께 진짜 자유를 찾아내가. 당신의 태양이야. 당신을 빛나게 해줄 태양 자유, 감옥, 태양 이 단어들은 수진의 죄책감과 동시에 이기적인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태양에게서 느끼는 마지막 짜릿함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끈질기게 흔들렸다. 그 유혹의 목소리는 그녀가 힘들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결국 수지는 태양과 다시 몰래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겠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외진 산속 카페였다. 그녀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수진이 외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글로스를 바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민수의 가슴은 섬뜩한 예감으로 꽉 막혔다. 그 모습은 결별을 위한 만남이 아닌 데이트를 위한 준비처럼 보였다. 민수는 수진의 차에 몰래 설치해둔 고성능 위치 추적 앱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추적하는 남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디 가는 거야?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했잖아. 주말에는 준호 곁에 있기로. 민수는 감정을 숨긴 채 물었다. 그냥 동생 좀 만나서 힘든 사정 이야기 좀 할게. 심란해서. 누구 동생? 이름이 뭐야? 수진의 얼굴에 찰나의 망설임과 함께 창백함이 스쳤다. 내 친구. 동생이야.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해? 그녀는 결국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 망설임은 민수에게는 마지막 확신이 되었다. 수진이 나간 후 민수는 핸드폰으로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다. 차의 아이콘은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따라 수진이 말한 동생 집이나 산속 카페와는 정반대 방향인 강원도 외곽의 한 산속 펜션촌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다. 그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주었던 약속을 수지는 스스로 깨뜨렸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 건조한 무관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의 가슴에 있던 마지막 불씨도 꺼져버렸다. 그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 예약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남편 김민수는 죽어버렸고 오직 아버지 김민수만이 남아 아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운전하는 내내 핸드폰을 쥐고 죄책감과 도피, 심리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애써 다독였다. 이 만남이 정말 끝이야. 이별을 고하고 민수와 준호에게 돌아가야 해 수백 번 되뇌었지만
그녀의 차는 계속 펜션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펜션 근처에 다다르자 최태양에게서 길고 집요한 문자가 왔다. 누나, 멀리 왔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난 누나를 만나고 당신의 진정한 나를 찾았어. 당신이 이 답답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이대로 돌아가면 당신은 다시 김민수의 아내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야.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 마지막으로 딱 1시간만 그 자유를 다시 느껴봐. 나는 여기 펜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진의 손이 핸들 위에서 심하게 떨렸다. 최태양의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도피 심리를 정확히 찔렀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과 매일 밤 불안에 떠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차가워진 남편의 시선뿐일 터였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녀의 귀를 달콤하게 속삭이는 악마의 유혹이었다. 그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최태양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태양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최태양은 단호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의지를 무너뜨렸다. 누나, 인생은? 당신은 행복할 자격 없어. 당신은 늘 가족만 생각해. 정작 당신 자신은 등산 가방에 짓눌려 숨도 못 쉬면서 말이야. 누나가 이렇게 힘들게 온 건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했기 때문이잖아. 1시간만 와. 제발. 내가 모든 걸 잊게 해줄게. 수지는 결국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죄책감보다 강한 이기적인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민수와의 약속, 아들과의 맹세, 모든 것을 잠시 외면하기로 했다. 딱 1시간만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돌아가자. 그렇게 그녀는 차를 펜션 쪽으로 돌렸다. 민수가 심어놓은 위치 추적 앱은 그 마지막 파국의 선택을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민수에게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국을 예측조차 못한 채 일시적인 위로를 찾아 달려가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민수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민수의 변호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감정이 배제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위치 추적 기록, 한라산 쪽지의 프린트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준호의 심리 상담 기록이었다. 재판부는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의 외도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분리 불안, 신체 증상을 유발한 명백한 양육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감정 충족을 자녀의 안전보다 우선시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특히 위치 추적 기록은 피고가 남편과의 약속, 자녀와의 맹세를 모두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려 했음을 입증합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심리 상담 기록, 특히 검은 태양 그림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검은 태양과 그것에 묶인 엄마, 그리고 위협받는 아들의 그림은 아무리 냉정한 법관의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진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감정 호소를 했지만 아이가 그린 공포의 그림 앞에서는 모든 변명이 무색했다. 법정은 논리의 싸움이었고 수진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어떤 논리적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한편 수진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최태양에게 연락했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180도 달라져 있었다. 이혼 소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자 그는 완전히 도망쳤다. 누나, 죄송해요. 그런 복잡한 일까지 제가 끼어들 수는 없어요. 이건 당신 가족 문제잖아요. 제가 누나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이혼 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에 엮이는 건 저도 곤란해요. 저는 그냥 누나가 행복해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는 마치 수진이 자신의 짐이 된 것처럼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그토록 쫓았던 자유가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팍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위해 가족을 배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영혼의 동반자가 아닌 오직 일시적인 도피처였을 뿐이었다. 그 태양은 자신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자유는 결국 고독과 후회라는 감옥으로 그를 인도했을 뿐이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수지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의 집은 묘하게도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커다란 빈자리가 가득했다.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모든 소리가 흡수되는 듯했다. 민수와 준호의 대화마저도 그 빈자리에 삼켜져 허전하게 들렸다. 민수는 수진의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그들이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사왔던 수진이 가장 아끼던 상아색 빗을 발견했다. 그는 그 빗을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빗에는 수진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엉켜 있었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떼어내려다가 망설이며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의 눈에는 한때 자신을 향했던 수진의 따뜻한 미소, 결혼 전 설레던 순간들, 그리고 준호를 낳고 함께 행복해하던 기억들의 파편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분노와 배신감 사이로 그 지나간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깊숙이 핥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다. 그 빚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하나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법원은 민수에게 준호의 양육권을, 수진에게는 제한된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진은 이혼과 함께 아들을 사실상 잃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자유는 그렇게 아들을 잃는 대가로 치러져야 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민수와 준호의 짐을 트럭에 실는 동안 수진은 텅 빈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알겠지? 아빠가 이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다시 우리랑 살자.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은 완전히 찢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단순한 실수나 외도가 아니라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평생 흉터를 남긴 죄임을 통감했다. 그녀의 욕망이 아들의 순수함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민수는 새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준호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는 이제 공장의 기계장이 아닌 아들의 아버지라는 역할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했다. 아들아, 아빠가 많이 바빠서 엄마랑 너에게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늦어도 저녁 7시에는 집에 와서 밥 먹고 내 이야기 다 들어줄게.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아빠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손길이 그의 작은 몸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 손길은 이제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공장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았다.
퇴근 후 준호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민수에게도 가장 소중한 회복의 시간이었다. 그는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관된 사랑과 보살핌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여러분, 김민수와 이수진의 서사는 단순히 한 부부의 비극적인 파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긴 등산로에는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예상치 못한 절벽이 있으며 길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안개도 찾아옵니다. 수지는 그 안개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독에 취해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그 길이 자신만의 길이 아닌 고등학생 아들 준호의 순수한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한 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자유는 결국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등산 가방을 너무 무겁게 챙겨 맨 나머지 옆에서 함께 걷는 반려자의 지친 발걸음과 숨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감정의 속도를 맞추어 가는 예술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작은 등반가 준호, 그는 부모라는 안전한 등반로가 흔들리는 바람에 가장 깊은 상처와 불안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가장의 헌신적인 노동이 아내의 정서적 외로움을 채우지 못할 때 그 공허함은 결국 외부의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민수는 뒤늦게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여 아이의 불안을 잠재웠고 무너진 가족을 사랑과 일관성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정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높은 산의 봉우리나 거액의 연봉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이의 손길이 따뜻한지, 내가 쓰러질 때 함께 멈춰서서 쉬어주는 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등산로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검은 태양으로 드리우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가족이란 함께 등반하는 동료이자 때로는 서로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분의 손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의 온기가 우리가 오르고 있는 이 인생의 등산로에서 가장 값진 보물임을 느끼시길 빕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